네, 정말 힘들었던 11월이 지나가고 오늘부터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대응 전략에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두 분 고수께서 내놓으신 12월 달에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변수들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분은 국내 시장 12월의 변수를 어떻게 꼽아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고수가 꼽은 핵심 변수입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돌파했죠.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 FOMC 정례 회의를 꼽아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 이번 달 14일에서 15일에 개최될 FOMC 회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동 고수가 꼽은 국내 증시 변수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우려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에 오미크론 변이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이 위축되어서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변수는 긴축 기조에 따른 성장주 방향성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죠. 파월 의장도 긴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의도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향후 국내 성장주의 흐름은 어떨지 주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이 꼽아주신 12월 핵심 변수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12월의 변수들 최수창 고수와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상을 했던 대로 오미크론 그리고 12월 14일, 15일에 있게 되죠. FOMC 회의를 변수로 꼽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것은 어떤 학습 효과라고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오미크론이 변종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도 아니고 게임 체인저의 어떤 약이 치료제가 나와서도 아닙니다. 또는 백신이 100% 효과가 있어도 아닙니다.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에 무방비 상태에서의 어떤 위험, 그다음 두려움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부양 효과에 대한 힘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델타 바이러스도 사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델타 얘기 나올 때는 이렇게 충격 없다가 왜 갑자기 오미크론 나오니까 엄청난 충격처럼 받아들인다? 뭔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미크론이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직 해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미크론 자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로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좀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그에 따른 충격이 강하게 계속 확대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처럼 뭐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철저한 방역을 해가면서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산업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FOMC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FOMC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에서 일시적이 아니다 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가지고 시장이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올 정도의 확대해서 경계하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이번에 오미크론 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이슈로 인해서 유가도 많이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자산시장도 다 하락하면서 조정이 좀 와주면서 향후에 실제로 뭐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든 안 빨라지든 결국에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정상화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근본인제를 폐지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적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과정이 정상화되면서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실적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뭐 80년대에는 한 6%까지 갔었고 90년대에서 2000년대는 한 4, 5%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금리 인상은 계속 차곡차곡 단계를 올리다가 더 이상 금리 인상 못 올리고 동결하는 과정이 왔을 때 정점에서 뭐 IT 위기 기술적 거품이라든가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한 1년 이상의 하락장이 오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12월의 변수
논란도 있고 이슈도 많이 되고 키워드도 많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저는 이 변수가 본질을 훼손하진 않을 거다. 그 본질은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PBR이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적극 최적의 매수 시기로 봐야 된다. 12월의 변수는 이슈적인 변수일 뿐이지 시장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최영동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예.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성장주 방향성에 주목해보자 이런 변수를 집으셨어요. 예. 그 배경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최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살을 붙이는 네. 정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변이 바이러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확산세가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들이 의학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나와 있는 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 부분들로 인해서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WHO 쪽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겠죠. 연기 분석에 네.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한 2주가량이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일자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러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 예. 쉽게 말씀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모더나 CEO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또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 갈피 자체를 좀 잡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 그러니까 변동성,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변동성에 대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해피한 스토리가 되겠죠. 예.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백신 부분들을 재생산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또 다른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 충격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2020년도에 보여줬던 3월달, 4월달에 보여줬던 이러한 큰 낙폭은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너무 섣불리 예상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뭐 너무나 좋은 스토리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2월 7일 날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은 다시 재차 시장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오늘자의 종목군들을 보셨을 거예요. 오전장에 보시게 되면 게임주라든지 메타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일찍이 다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경기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응을 해서 움직였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제자의 MSCI에 대한 스토리들로 인해서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한 두 달에서 석 달 동안 빠졌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네. 되면 이제 오늘자의 양봉 하나가 좀 나온 건데 이거에 예. 과연 우리가 기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평가에 대한 종목군들도 생각보다 방향성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긴축 규제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 소외되면서도 지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딱 세 섹터에서 네 섹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마저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또 암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뭐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1일이라고 해서 뭐 12월 전체를 다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스케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또 시장의 변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좀 변동성 구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수급에 대해서도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웬일인지 좀 대규모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물 시장에서 9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1조 원이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형태,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네. 외국인하고 제가 내통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급을 파악을 못합니다. 네. 내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유추, 추정, 추측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 최근에 연말의 어떤 흐름을 보면 12월 딱 시작하자마자 뭐 대규모로 거의 양시장에서 현선무선 1조 원대를 사주니까 뭐 이번 달은 이런 편에서 좀 안 받을 비율도 이번 달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 현물만 3조 8천하고 팔았는데 11월 달에는 2조 6천하고 샀어요. 근데 11월 달에 빠졌죠. 그럼 현물은 사놓고 11월 달에 뺐다는 얘기는 파생이 선물 수급 갖고 흔들어 놓은 거지.
본질을 훼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12월 달에는 무엇이 주목되냐?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써서 잉여 현금에 대한 배당을 하겠다.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80조 넘는 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 22, 23, 3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또 쏩니다. 그럼 외국인이 지금 7만 전자까지 내려왔는데 아 큰일 났다 삼성전자 다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럴까요? 배당 때문에라도 12월 달에는 던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추정하건대 12월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매수 규모는 11월 달에 2조 6천억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12월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으로 보자. 또 하나는 그럼 삼성전자 안 팔고 다른 건 다 팔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요.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고 오늘 뭐 수출 규모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 다음에 뭐 조선, 건설 다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전부 다 낮아요.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지금 청산해도 돈이 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소외됐다고 싸게 내려왔다고 1년 내내 흘러내렸다 해서 외국인이 더 공격적으로 매도 칠 만한 명분이 있을까요? 연말 장부가 관리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더 치지 않을 것이다.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상당히 이어질 거고 또 하나 공매도 부분에서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들이 나타날 가능성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12월 달은 외국인들의 선물이든 현물이든 기대보자. 어제의 그 저점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시황에서 이번 직전 저점 380포인트, 379가 10월 12일이 깨진다 하더라도 한 2%에서 3% 정도고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드렸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보는 분석이니까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어제 저점은 안 깨질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거냐 아니면 내렸다 올렸다 핑퐁 싸움만 할 거냐 요 그러게요. 게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저께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외국인하고 내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내통하고 계시는 최영동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지난 11월 달까지만 해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12월 달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이 뭐 기관 투자자들 내통하자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2021년도 기관의 1년 동안,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죠. 매도를 했던 양을 보시게 되면 41조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금이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기관들에 대한 형태, 행태 아니면 이제 변화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수급 영향력이 뭐 앞서서 우리 최수생군님께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내내의 수급 변화가 갑자기 12월 달에 적극적으로 좀 변화가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021년도 진행됐었던 뭔가 이제 수급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올해 말까지는 좀 감소세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왜 외국 기관 쪽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뭔가 보수적인 흐름들 그리고 소극적인 흐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EM 시장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만의 이런 이제 중간재 생산에 대한 이제 특화된 산업 구조에서 뭐 중국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뭔가 퀘스천보가 붙어버리니까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뭔가 액티브한 자금 자체가 쉽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얄미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네. 뭐 ETF라든지 아니면 뭔가 소규모 펀드들이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아마 최근 들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네. 골프 관련된 ETF도 맞아요. 설정이 맞습니다. 되면서 네. 또 골프 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그렇죠.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나 ETF가 설정이 되면서 그런 종목군들만 좀 들어가고 있는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022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2021년도 남은 12월 달 동안에는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들로 인해서 액티브한 자금은 현저하게 좀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개별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을 체크를 하셔야지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기관 쪽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시장에 대한 변수 그리고 수급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과연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일단은 코로나 영향권 안에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영향권에서 다소 좀 벗어날 수 있는 성장주나 배당주 쪽을 지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늘 외국인이 큰 규모로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대형주를 보자 이런 의견도 함께 있거든요. 먼저 최수정 고수께서는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 어떻게 짜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선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지금 시점이 최적의 기회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것은 지수 추종하는 ETF죠. 그러니까 전 종목에서 이게 더 좋아요. 가치, 성장, 대형, 중소형, 테마, 이슈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럼 하나만 정하자라고 할 때 저는 코덱스 200이나 ETF 레버리지 지수 추종하는 ETF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빠졌다 오늘 올라오나 결국 매수의 최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 잡으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사실 저는 최고점 신고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봅니다. 증시 최고점이 넘어갈 것은 저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요. 단 12월 달은 아니겠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워렌 버핏이 S&P 500 지수 추종을 해서 긴 시간 갖고 와서 수익을 내듯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목을 조금만 더 보면 저는 아예 이거 조금 이제 헷갈리는 오늘 포트를 하나 구성해달라고 한 줄 알고 포트를 아예 구성해 갖고 왔어요. 한 7개를. 그렇군요. 네. IT가 우리나라에서 뭐 중심이니까 IT, SKS 사야죠. 96,000원 못 사셨다고 해서 지금 11만 원대 못 사겠습니까? 사야죠. 삼성전기, MLCC자 전기차 쪽에서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 PCB, 고부가치 PCB 쪽에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죠. 반도, 전기차든 뭐 하이브리드든 내연기관이든 자율주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약회사 먹는 거 유한양행, 그리고 농심,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온 대형 우량주들은 PBR이 낮은 소외 종목들, 뭐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런 쪽이거든요. 경기민감주. 그러면 결국 경기민감주들의 저평가 구간이니까 롯데케미칼도 하나 더 포트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아주 다양하게 업종을 구성을 좀 하셨습니다. 최영동 고수께서는 어떻게 전략 짜실까요? 예, 뭐 네. 저도 포트를 구성해올 걸 그랬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12월 달 한 달 동안의 자금 전략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디펜스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 비중은 한 60에서 70% 정도로 감안을 해서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주식 비중뿐만 아니고 현금 비중 남아 있는 30, 40이 향후 2022년도에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너무 주식만 담겨져 있어서 문제거든요. 사실은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총알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매수를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 최순일 고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자동차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풀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순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말이 없는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탄소 중립.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과연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었을 때 그러한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리백 쪽으로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 관련된 섹터군들이라든지 테마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별로 없어서 뭐 내가 관심이 없어라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하나씩 좀 꺼내 보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요거는 좀 약간은 좀 테마적인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내년도면 또 대선 레이스가 그렇죠.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네.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선 레이스와 관련된 정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네거티브한 선거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20대와 30대를 공략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종목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짧게라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2021년도가 어떤 주식시장이었냐고 여쭤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유튜브 채팅방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번 그 내용을 이담규 캐스터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 댓글은 국가대폭님이 써주셨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때론 가장 어렵기도 하죠. 정지와 멈춤이 생각나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은 매수 기회가 아닌 매도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몽킴님이 쓰신 댓글이네요. 세 번째 댓글도 보시죠. 네, 홍민 레전드님께서 저가 매수 기회인가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이 신중하게 매수할 기회인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댓글도 같이 보시죠. 이번 달은 공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어주셨는데요. 두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공부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태연리님께서 남기셨네요.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 문제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본 댓글 5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투자자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정말 최근 시장 얼마나 힘드신지 댓글만 봐도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디 국가대 퐁님의 의견이 좀 눈에 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최근에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연말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지 관망해야 되는지 고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을 떠나는 게 맞죠. 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이렇게 하자. 사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 변동성을 쳐다보고 있으면 멀미납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사놓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변동성이 있을 건 누구나 예상하는데 그 변동성을 다 찾아가지고 뭐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자기 몫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있으면 결국 본질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아이디 몽킴님께서 올리신 글이었죠. 매수 기회가 아닌 매도 기회를 찾고 싶다. 자, 정동 교수님 한번 진단해 주시죠. 세상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맞죠. 주식시장에서 뭐 언제까지 오히려 이제 비관론자보다 오히려 긍정론자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매수 기회보다는 매도 기회를 찾자라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과 같이 오늘자에 대한 흐름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포트를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다음 타순에 들어서서 홈런을 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만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만 매도다 매수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장 여건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수 있고 다음 타순에서 내가 어떠한 공이 날라올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장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각각 한 마디씩만 짤막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천 교수님부터. 네. 네. 주식을 투자할 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놓고 10년도 잘 계시면서 주식을 하루 만에 맘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념을 갖고 시장을 즐기는 마인드로 여유롭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셨고 최영돈 교수께서도요. 네. 예, 뭐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도에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단순하게 코로나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미크론만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카운터 펀치를 맞았을 때 사실은 너가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겪었었던 부분들이고 이러한 생각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맞게 되면 합리적인 주체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역사가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는 자에게 또 승리를 온다라는 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자 시장 진단 오늘 최수찬 고수 그리고 최영돈 고수 또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